안녕하세요. 이선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계약서 작성 계속 설명드릴게요. 계약서 작성에서 분쟁 조항에 대해서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일단 제가 실제로 경험하고 있는 정말 많은 사례의 분쟁 조항 중에서 하나 가져왔어요. 일단 읽어볼게요. 제11조 분쟁 해결. 본 계약의 이행 또는 쌍방의 의무 이행과 관련하여 분쟁이나 이견이 발생하는 경우 누구와 누구는 이를 원만히 상호 협의로 해결하고자 노력하여야 하며 이러한 분쟁이나 이견이 원만히 해결되지 않을 경우에 쌍방은 사단법인 대한상사중재원의 중재 결정에 의하여 해결하도록 하며 소송이 발생할 시에는 춘천지방법원에서 하는 것으로 한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게 정말 좋은 말로 이루어진 것처럼 보입니다. 정말 이거는 설명드리기 정말 좋은 예시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쓰시면 좋습니다가 아니라 설명드릴 게 너무 많다. 주의해야 된다.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이런 게 다 들어있는 것 같습니다. 자, 이제 계속 설명을 드려볼게요. 제가 빨간 줄로 표시를 했는데 그거 위주로 설명을 드릴게요. 이 앞에 뭐 본 계약의 이행 또는 쌍방의 의무 이행 어쩌고저쩌고 이런 것도 설명드릴 게 정말 많지만 이런 건 사실 상대적으로 조금 덜 중요하고 그래도 결론만 말씀드리면은 이런 말 그냥 다 안 쓰시는 게 좋습니다. 깔끔하게 본 계약과 관련한 모든 분쟁 이렇게 쓰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근데 어쨌든 그 부분보다는 이 빨간색으로 제가 표시한 이 부분에 대해서 세 가지 포인트로 설명을 드릴게요. 첫 번째, 원만히 상호 협의로 해결하고자 노력하여야 하며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일단은 원만히 상호 협의로 해결이 안 되니까 분쟁 해결 조항까지 들춰보게 된 겁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계약서에 써 있는 말은 의미가 있으려면은 상대방을 이행 강제를 할 수가 있어야 돼요. 예를 들어서 계약서에 네가 100원 준다고 써놨는데 왜 나한테 100원 안 줘?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어야 의미가 있습니다. 그렇게 말을 할 수가 있어야 되는데 원만히 상호 협의로 해결하고자 노력하여야 하는데 너 왜 원만히 상호 협의로 해결하고자 노력하지 않니? 라는 말을 해서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지금 분쟁이 생겼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 실효성은 없어도 그냥 뭐 두면 좋지 않나요?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죠. 근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계약서에서 이거는 뭐 별 실효를 뭐 기대하기는 어렵지만 그래도 뭐 멋진 말이니까 보기 좋으니까 그냥 두죠. 뭐 이런 건 웬만하면 다 지우시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정말로 원만히 상호 협의 해결이 안 돼서 서로 틀어졌을 때는 입장이 어떻게 달라질지 모르고 그때 상대방 혹은 우리가 어떤 것을 근거로 해가지고 이 난관을 헤쳐나가야 하는지 엄청나게 머리를 굴리게 돼요. 그러면은 처음에 계약했을 때 그 마음이랑 완전히 다르고, 그 다음에 또 처음에 계약했을 때 그 사람들이 이 분쟁이 닥쳤을 때 사람들이 아닐 가능성도 대단히 높잖아요. 회사의 이직률도 높고 또 뭐 부서도 이동하고 뭐 책임도 서로 미루고 하니까요. 그래서 이건 실제로 제가 겪었던 건데 원만히 협의로 해결해야 되는데 상대방이 그렇게 하지 않고 무조건 중재를 신청했어요. 그러니까 이 중재는 무효예요. 라는 다툼을 몇 년을 합니다. 이런 건 정말 말이 안 된다 생각을 하죠. 하지만 뭐 변호사가 달려들어서 이거를 계속 그렇게 주장을 하면 최소한 그 주장에 대한 판단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뭐 전혀 불가능한 것도 아닙니다. 그러면 나는 빨리 판단을 받아야 되는 입장이라면 그 굉장히 애가 탑니다. 하루라도 빨리 판단을 받아야 되는 입장에서 원만히 상호 협의로 해결하기로 했는데 그 절차 없이 중재를 했기 때문에 이 중재는 무효라는 이런 말도 안 되는 상황을 계속 다투면서 시간이 가는 거죠. 그러니까 요런 말은 없는 게 좋아요. 근데 제가 이런 자문을 드리다 보면 그래도 이 문장을 꼭 넣고 싶다고 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제가 조언을 드립니다. 꼭 넣고 싶으시면 기한을 한정해서 넣으세요. 예를 들어 분쟁이 생기면 아니면 뭐 이견이 있으면 최소한 15일 동안은
한 번은 책임자가 만나서 원만히 해결하고자 최선을 다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이렇게. 그러니까 15일이 지나면 이 원만히 해결하고자 하는 노력이 쌍방에게 사라지도록 기한을 정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이게 엄청나게 발목을 잡는 그런 일이 안 생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쟁점으로 넘어가 볼게요. 해결되지 않을 경우에 쌍방은 대한상사중재원 중재 결정에 의하여 해결하도록 하며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요즘에는 중재를 정말 많이 알고 계신 것 같아요. 물 좀 마셨습니다. 중재라는 게 사실 용어 정리가 잘 안 된 면이 없잖아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중재는 소송의 결과 동일한 결과, 동일한 효력을 나타내는 가지고 있는 그런 중재를 말하는 겁니다. 즉 소송의 결과는 어때요? 당사자가 아무리 나 이거 마음에 안 들어도 그 결과를 바꿀 순 없잖아요. 여기서 제가 말하는 소송의 완전 결과라는 거는 확정 판결을 말하는 겁니다. 즉 항소, 상소 다 한 이후 혹은 그 시기를 다 포기하고 판결이 확정된 경우 우리가 그걸 이제 법적 용어로는 기판력이라고 말하는데 요즘에는 기판력이라는 말도 많이 알고 계시니까 제가 그냥 사용할게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중재 결정이라는 거는 기판력이 있는 중재 결정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중재로 하기로 한다라고 중재조항, 분쟁조항에서 중재합의 이런 거를 넣으면은 그게 어떤 의미냐면 소송은 하지 않겠다는 의미예요. 그런 걸 보고 소제기, 제소를 하지 않겠다. 부제소, 합의라고 합니다. 근데 이제 소송이라는 거는 사실은 헌법이 보장하는 권리거든요. 이제 우리나라 민주주의 국가고 좋은 나라기 때문에 소송을 통해서 분쟁을 해결하라라고 이제 체계가 잡힌 거거든요. 근데 이거를 당사자가 포기를 하는 합의를 해도 될까? 됩니다. 대표적으로 그게 손해배상에 대해서 약정을 하고 우리가 이거 왔다 갔다 하고 나서는 소송하지 않기로 한다라고 합의서 같은 거 쓰잖아요. 그게 부재소 합의입니다. 깽판 문다. 요것도 일종의 부재소 합의입니다. 그래서 부재소 합의가 유효하기 때문에 중재 합의도 유효한 부재소 합의예요. 즉 부재소 합의가 유효하다는 건 무슨 뜻이에요? 부재소 합의하면 제소 못한다는 거예요. 즉 소송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소송을 못한다고 약속을 하는 거라는 거죠. 중재라는 걸로 합의를 하면. 그러니까 여기 앞에 보면 대한상사중재원의 중재 결정에 의하여 해결하도록 한다라고 문구를 집어넣으면은 부재소 합의를 한 거예요. 우리는 이제 소송 안 할 거야. 너랑 나랑은 약속했어. 그래서 소송하면 어떻게 돼요? 각하됩니다. 너 소송 자격이 없어. 부재소 합의했잖아. 자, 근데 그 다음에 어떤 문구가 다시 나왔죠? 소송이 발생할 시에는 춘천지방법원으로 한다. 소송이 발생할 시에는 소송 발생 못한다고 여기 해결하도록 하며 여기까지 지금 문구를 적어 놓은 거거든요. 근데 다시 소송이 발생할 시에는 이라고 적었어요. 그럼 이게 대단히 혼란스러운 서로 모순되는 문구가 같은 문장 안에 있는 겁니다. 소송이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고 해놓고 소송이 발생하면 이렇게 한다라고 해놨기 때문에 이것 역시 막상 분쟁이 생겨서 상대방이랑 사이가 틀어지면 나는 지금 소송을 하고 싶어. 그러면 소송하겠다고 했다고 부재소 합의 아니라고 주장을 하고 상대방은 반대로 주장하고 혹은 바꿔서 나는 지금 빨리 해결하고 싶어서 빨리 중재 신청해버렸는데 상대방은 이거 무효 중재 조항이라면서 소송으로 해야 한다면서 빨리 소송을 또 할 수 있으면 괜찮아요. 근데 그렇지가 않고 소송도 못하고 중재 판정부에서 판단도 못 내리고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왔다 갔다 하는 경우가 생각보다 대단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그러면 일단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 일단은 이 분쟁 해결 조항까지 왔을 때 대부분의 상황을 제가 설명을 드려볼게요. 계약 협상을 할 때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나는 뭘 줄 것인가? 쟤는 뭘 준다고 하나? 우리가 언제 서로 주고받을 것인가? 어떤 방식으로 할 것인가? 이걸 담당하는 부서는 어디로 할 것인가? 연락은 서로 어떻게 할 것인가? 우리 서로 만나서 할 것인가? 아니면 전자로 왔다 갔다 할 것인가? 뭐 중간 점검은 할 것인가? 로열티는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것들에 대한 합의에 총력을 기울여서 이미 분쟁 조항에서는 아무도 신경을 안 씁니다. 제일 중요한 게 지금 제가 말씀드린 그런 계약의 주요 내용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손해가 나면 어떻게 할 것인가, 손해배상에 대해서 합의를 하게 되죠. 손해배상 약정을 하는 경우도 있고, 그게 아니라고 해도 이제 손해배상 조항을 넣고, 그때까지만 해도 이제 좀 정신이 살아 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우리 진짜 다 됐어. 우리 이렇게 하자 하고 악수하면, 그러면서 이제 그러죠. 법무팀에서 이제 계약서만 드래프팅 하면 된다. 그때 아무도 신경 안 쓰는 게 분쟁 조항입니다. 그러면 법무팀에서 아무리 이게 이렇게 저렇게 정말 중요하기 때문에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상대방이랑 이걸 맞추셔야 됩니다. 얘기를 해도 상대방한테 다시 이거를 합의하자고, 이거 정말 중요하니까 일로 와봐. 이거 좀 얘기 좀 해보자. 이렇게 얘기하기도 사실은 어려워요. 어려울 수가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국내 계약이면은, 즉 A도 국내 회사고 B도 국내 회사면은 분쟁 조항을 아예 그냥 안 하시는 게 더 좋습니다. 이렇게 지저분한 분쟁 조항을 만드는 것보다는 아예 안 해도, 우리나라는 법이 분쟁 해결할 수 있는 소송 가이드를 다 해주게 되어 있습니다. 막상 분쟁이 생겨서 변호사가 소송을 이제 하려고 하면 당연히 변호사가 다 리드를 하고, 심지어 변호사가 없어서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라고 해도 여기저기 물어볼 때도 많고, 법원에 심지어 잘못 이제 신청을 해도 법원 민원실에서 가이드를 다 해줍니다. 그러니까 지저분한 분쟁 조항이 있을 때의 해악보다 분쟁 조항이 없을 때가 훨씬 좋다는 거예요. 별로 손해날 게 없습니다. 굳이 손해나는 거 하나 정도 생각해 보면은, 나는 관할을 뭐 예를 들어서 중앙지법에 하고 싶은데, 동부지법에 하게 됐네. 좀 멀어. 요 정도밖에 없습니다. 그것도 뭐 관할을 바꿀 수 있는 방법은 있으니까요. 사실 그렇게 정말 중요한 불편이 아닙니다. 그래서 차라리 분쟁 조항을 꼼꼼하게 작성할 수가 없다면 안 하시는 게 맞고, 그게 아니고 우리 회사는 분쟁 조항 하나를 딱 세팅을 해놔서 모든 계약서에 그걸 디폴트로 넣겠다. 이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다만 계약서라는 게 상대방이 달라지면서 분쟁 조항은 상대방과 나 사이의 중거법에 따라서, 관할에 따라서 바꾸는 게 의미가 있거든요. 그래도 틀을 잡아 놓으시면 더 좋겠죠. 어쨌든 지금 제가 말씀드린 그 세 가지 포인트는 여전히 분쟁 조항에서 계속 등장하는 아주 해서는 안 되는 그런 포인트이기 때문에 제가 한번 강조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도움이 많이 되셨기를 바라고요. 궁금한 점 있으시면은 댓글 달아주셔도 되고, 제 블로그에 뭐 달아주셔도 되고, 언제든지 환영입니다. 네. 분쟁 조항이 그 영어 계약서에서 온 거거든요. 왜냐하면 서유럽은 국가 간의 거래가 뭐 전통적으로 많았기 때문에 거기에서 오는 분쟁 조항이 반드시 들어가야 되는 계약서. 그다음에 미국도 주간 거래에서는 당연히 분쟁 조항이 필요해서 어떻게 할지, 거기에서 오는 이제 분쟁 조항. 그다음에 이제 우리나라도 정말 대외 의존도가 높은, 무역 의존도가 높은 나라이기 때문에 인터내셔널 컨트랙이 정말 많으니까 그때는 분쟁 조항이 필요합니다. 근데 국내에 서배사적인 요소가 없는 국내 계약서는 명확하게 알지 않는 한 분쟁 조항을 안 하시는 게 더 좋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어느새 2023년이 됐다. 플러스 입춘까지 지났네요. 이렇게 또 저한테 말도 안 하고 봄이 와버리겠죠? 받아들여야죠.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조만간 또 다른 내용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